12월 말경에 그는 자리에 누웠다. 그는 1월 초순에 죽었다. 임종의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언하였다. 짧은 노끈이요. 짧은 노끈. 자, 여기 있어요, 면장님.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로 오해로 인한 마녀 사냥이 이렇게 무섭다. 모파상의 단편 노끈입니다. 고데르빌의 길에는 장날이라 농부와 그들의 아내들이 장이 서는 큰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암소와 송아지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아내들은 짐승 뒤에서 나뭇가지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팔에 큼지막한 바구니를 끼고 있었는데 이 바구니에서는 병아리의 머리들이, 저 바구니에서는 오리의 머리들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남편들보다는 활발한 종종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여위고 곧은 허리에는 평평한 가슴 위에다 핀으로 꽂은 몸에 꼭 끼는 작은 쇼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머리카락에 찰싹 달라붙은 하얀 천으로 덮어 씌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다 현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한 마리의 조랑말이 끄는 의자가 붙은 긴 마차가 급격하고 불규칙한 속보로 지나갔는데 마차는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남자와 마차 안쪽에 있는 한 여자를 이상스럽게 흔들어댔다. 여자는 심한 요동을 덜게 하느라고 가장자리를 붙들고 있었다. 방금 고데르빌에 도착한 브레오테의 오슈코르느 영감은 땅에서 작은 노끈 조각을 보자 광장 쪽으로 갔는데 검소한 영감은 소용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워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류머티즘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고통스럽게 몸을 굽혀 땅에서 가느다란 끈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문지방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마구 제조인인 말랑탱 영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말고기에 대한 문제로 곤란한 일이 있어 두 사람은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영감은 진창 속에서 노끈 토막을 주우려는 것을 자기의 원수에게 들킨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는 얼른 찾아낸 물건을 작업복 밑에 숨겼다가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고 찾아내지 못한 무엇을 아직 찾는 듯한 신용을 하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고통으로 잔뜩 몸을 구부리고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한없이 긴 흥정으로 흥분하고 떠들썩하고 굼뜬 군중 속으로 그는 곧 사라졌고 시간이 지나 광장에는 사람들이 줄어갔으며 성당의 종이 정오를 알리자 여인숙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주르댕 여인숙에는 커다란 방이 식사 손님들로 가득했고 널따란 안들은 짐수레, 일두 이륜마차, 의자가 붙은 긴 마차, 2인승 이륜마차와 같은 온갖 종류의 탈 것들로 천태만상의 짐수레들로 가득 찼다. 그것들은 진흙에 묻어 누르스름한 것도 있었고 고기 흉어기 모양이 변한 것도 있고 조각을 대고 기운 것도 있었으며 두 팔을 쳐들듯이 수레체가 하늘로 치켜들려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코를 땅에 박고 궁둥이를 공중으로 쳐들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식사 손님 바로 곁에는 환한 불꽃으로 이글거리는 커다란 벽난로가 있어 오른쪽에 열을 지어 앉은 사람들의 등에 강렬한 열기를 던졌다. 병아리와 비둘기 그리고 양이 널쩍다리가 꽂혀있는 세 개의 쇠꼬챙이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구운 고기와 살짝 구워지는 껍질에서 흐르는 고깃집의 맛있는 냄새가 벽난로에서 피어올라 즐거움을 부추기고 입에 침이 돌게 했다. 쟁기의 귀족들은 모두 여기 주르댕 영감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여인숙 주인에다 마필 매매상이며 돈이 많은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안뜰에서 집 앞에서 둥둥 울려왔고 곧 사람들은 일어서 입속에는 음식물이 가득하고 손에는 냅킨을 든 채 문으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북 치는 소리가 끝나자 시중 공고인은 급하고 불규칙한 목소리로 뜻밖의 사고에 대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데르빌 주민들과 지금 장에 있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베즈빌르 거리에서 500프랑의 돈과 서류들이 들어있는 까만 가죽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즉시 면사무소나 만느빌르의 포르티네, 울브레크 시댁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20프랑의 사례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가버리자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울브레크 영감이 자기 서류 가방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못 찾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 사람들이 커피를 다 마셨을 때 지서 주인이 문 입구에 나타나
브레오테의 오슈코르느 영감이 여기에 있냐고 찾았습니다. 다른 식탁의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오슈코르느 영감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소. 그러자 주임이 다시 말했다. 오슈코르느 영감 죄송하지만 면사무소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면장님이 말씀드릴 것이 있답니다. 농부는 놀라고 불안해서 작은 잔을 단숨에 꿀꺽 삼키고 일어섰는데 쉬고 나서의 첫걸음은 언제나 특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침보다 더 허리를 구부려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임을 따라갔고 면장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 지방의 공증인으로서 말을 과장되게 하면서 근엄한 체하는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오슈코르느 영감. 하고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베즈빌르 거리에서 만느빌르의 울브레크 영감이 잃어버린 지갑을 줍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은 당황하여 면장을 바라보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를 짓누르는 그 의혹에 그는 벌써 겁에 질려 있었다. 내가 그 지갑을 주었다고요? 네, 바로 당신이. 맹세합니다만 난 그건 전혀 모릅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누가 나를 보았다는 겁니까? 마구상인 말랑땡 씨가요. 그러자 노인은 생각이 났고 이해가 되어서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 작자가 나를 보았군요. 그 촌놈이. 그자는 내가 이 노끈을 줍는 것을 보았어요. 면장님. 그는 자기 주머니 속을 뒤져 짧은 노끈 토막을 꺼냈으나 면장은 믿기지 않아서 머리를 흔들며 말랑탱 씨는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 실오라기를 지갑으로 착각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손을 쳐들었고 자기의 명예를 증명하기 위해서 옆에다 침을 뱉었으며 맹세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면장이 말을 이었다. 그 물건을 줍고 난 후에 당신은 잔돈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진흙탕 속을 또 한참 동안 찾더라는데요. 영감은 화가 나고 두려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담. 어떻게 그럴 수가. 한 정직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가 아무리 항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말랑탱 씨와 대지를 했지만 그는 자기의 확인을 되풀이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요구대로 오슈코르느 영감의 몸을 검색했지만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면장은 몹시 난처해서 그를 되돌려 보냈는데 검사에게 통지의 명령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그에게 예고했습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 노인이 면사무소에서 나오자 그를 둘러싸고 호기심으로 질문을 해댔지만 거기에는 아무 분개심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노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가로막자 노인도 아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는 끝없이 자기의 이야기와 항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야가 빠진 늙은이 같으니라고 가시오. 그러자 노인은 화를 내고 흥분하고 열을 내며 믿지 않는 것을 딱하게 여겨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밤이 되어 떠나야만 했는데 길을 함께 가게 된 3명의 이웃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가 노끈 토막을 주었던 장소를 가리켜 보였고 길을 가는 내내 자기가 당한 뜻밖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려고 브레오테 마을을 한 바퀴 돌았으나 그를 의심쩍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났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속을 끓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경에 이모빌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브레통 영감네 농장의 하인 마리위스 포멜르가 만느빌르의 울브레크 영감에게 지갑과 그 속에 든 물건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물건을 길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 자기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근방에 퍼졌고 오슈코르느 영감이 그 소식을 알았는데 그는 의기양양해져 돌아다니면서 결말을 완전히 갖춘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하고 그가 말했다. 그게 아니었소. 아시겠소? 거짓말이란 말이외다. 거짓말로 해서 비난을 받는 것처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단 말이오.
온종일 그는 자기의 뜻밖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길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다음 일요일에는 교회의 출입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엇이 그를 거북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그에게는 자기 등 뒤에서 말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그는 단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에 떼밀려 고데르빌의 장으로 갔는데 말랑탱이 자기 문에 서서 지나가는 그를 보자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크리크토의 소작인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갔는데 그는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영감에 움푹 들어간 배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치면서 정면으로 그에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군, 꺼져요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고 나서는 가버렸다. 오슈코르느 영감은 어리둥절하여 점점 불안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몰랐고 주루댕의 여인 속 식탁에 앉아 그는 그 일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몽티빌리의 마필 매매상이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자, 실리의 밝은 노인장, 나는 당신의 노끈 이야기를 알고 있소. 오슈코르느가 우물우물 말했다. 그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지갑을 말이오. 그러나 상대방은 다시 말했다. 잠자코 있어요, 영감. 주운 사람이 있고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멋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란 말이오. 농부는 기가 막혔고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는데 돈지갑을 한 패거리 공범자를 시켜 도로 가져오게 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웃어대기 시작했고 그는 점심 식사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서 조소 속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분노와 창피한 생각으로 답답해진 그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노르망디 사람의 교활함은 알려져 있는 일이라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혐의로 마음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자 그는 그 뜻밖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면서 새로운 이유와 보다 강력한 항해 그리고 그가 상상한 것보다 그가 혼자는 시간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엄숙한 맹세를 덧붙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로지 노끈의 이야기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그의 변명이 보다 복잡해질수록 그의 논증이 보다 치밀해질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의 해명이지 하고 그의 등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는 그것을 느꼈고 걱정했으며 소용없는 노력으로 지쳐버렸다. 그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지금은 익살꾼들이 재미삼아 그에게 노끈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 병사에게 그의 전투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밑바닥까지 철저히 상처를 입은 그의 정신은 쇠약해져 갔다. 12월 말경에 그는 자리에 누웠다. 그는 1월 초순에 죽었다. 인종의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언하였다. 짧은 노끈이요. 짧은 노끈. 자, 여기 있어요, 면장님. 노끈.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결백을 주장하다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주인공 오슈코른 영감도 너무 억울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외에 오시코란 영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억울해서 더 자세히 온 마음을 쏟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영감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줍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 앞뒤가 들어맞으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영감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들의 입장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합니다. 옳다는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음에도 계속 결백을 주장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과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서 결국 인생 전체를 소비하는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른 오슈코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 모파상. 기드 모파상은 프랑스의 소설가로 에드거 앨런 포, 안톤 체호프, 오헨리와 함께 단편소설에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작가입니다. 한국에선 일부 유명 작품들만 번역해 목걸이, 비계덩어리, 장편 어느 인생 정도만 알려져 있지만 공포소설들을 비롯한 다른 장르 소설들도 많이 썼습니다. 초기에는 귀스타브 플로베르와 에밀 졸라의 영향을 받아 리얼리즘 형식의 글을 써서 인기를 끌었고 그 후 벨람이라는 자신의 요트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성과 쾌락에 탐닉하다가 매독이 발병하는데 1877년경부터 시작된 매독의 증상으로 신경증을 앓으면서 점차 환상적인 색채가 강해집니다.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비계덩어리, 어느 인생, 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오를라가 있는데 특이하게 에펠탑이 파리의 풍경을 해친다며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에펠탑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에펠탑에서 식사를 할 때 이유를 물어보자 이곳이 파리에서 에펠탑을 볼 수 없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진위는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말년은 비참했는데 20세기 초까지 매독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라 그의 뇌를 망가뜨렸고 이후 자기 오줌을 성수라고 모으는 등 발광이 심해져 온갖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891년에는 자살까지 기도,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2년 뒤 정신병원에서 4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로 노끈을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여자를 증오했고 본능적으로 경멸한 신부의 각성, 달빛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